미생물 사냥꾼 폴드 크루이프. 미생물의 연구를 바친 13명의 이 귀한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가는 중에 로베르트 코흐, 죽음과 싸운 전사, 마이크로 헌터. 1860년부터 1870년까지 파스테르는 식초 산업을 구하고 황제를 놀라게 만들었으며 뇌의 병의 원인을 찾아냈다. 놀랍고 흥미진진한 시기였던 그때 작은 최고의 근시 안경을 쓴 진지한 독일인 한 명이 게팅겐 대학에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트 코흐였다.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지만은 해부학 실험실에서 시신을 절개하면서 정글에서 호랑이 사냥을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수백 개나 되는 뼈와 근육의 이름을 성실하게 외웠지만 동양어로 가는 기선의 멋진 기적 소리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의학 용어들을 그의 머리 밖으로 쫓아내곤 했다. 코흐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다. 아니면 군의관이 되어서 철십자 훈장을 타고 싶었다. 그것도 아니면 선의가 되어서 불가능한 곳들을 여행하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866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함부르크에 있는 한 정신병원의 인턴이 되었다. 거기서 그는 날뛰는 환자들, 무력한 바보들과 지내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그런 그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미생물이 있다는 파스테르의 예언을 듣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전기선의 기적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저녁에는 에미 프라츠와 함께 부둣간을 거닐었다.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면서 낭만적인 세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에미 프라츠는 결혼을 승낙했으나 그가 말도 안 되는 모험을 포기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그가 개업 의사로서 독일에서 자리를 잡고 선량하고 쓸모있는 시민이 되기를 바랐다. 코흐는 에미의 말을 들었다. 그녀와 함께 50년을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생각은 코끼리와 파타고니아에 대한 그의 꿈을 단숨에 날려보냈다. 그래서 그는 개업 의사로 정착했다. 코흐는 진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 프러시아의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일했다. 코흐가 처방전을 쓰고 말을 타고 진흙탕길을 달려가서 프러시아 농부 아니의 분만을 돌보느라고 밤을 새던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에서는 리스트가 산모들의 생명을 구하기 시작했다. 산모들이 미생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유럽의 의학과 대학에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해로운 미생물의 존재에 대한 파스테르의 이론을 흥분하며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잔인한 실험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흐는 이러한 과학의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마치 200년 전에 레벤후크가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유래를 갈아서 서툰 솜씨로 렌즈를 처음 만들 때와 같았다. 그의 인생은 이제 병자들을 위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았다. 물론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의 아내 에미는 그 생활에 상당히 만족했고 코흐가 바쁠 때에는 하루에 $5 45센트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코흐 자신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진절머리가 나는 마을을 떠나서 그보다 더 심한 다른 마을들로 옮겨 다녔다. 마침내 프라시아 동부의 볼슈타인에 갔을 때 그의 아내는 28번째 생일 선물로 그에게 현미경을 선물했다. 그의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그 착한 부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혹시 이것으로 진료가 시시하다는 남편의 생각이 없어질지도 몰라. 어쩌면 그를 조금 만족시킬지도 모르지. 그 사람은 항상 돋보기를 가지고 뭐든지 들여다보니까. 그녀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장난감으로 선물한 그 새로운 현미경은 남편을 타히티에 간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모험 속으로 끌어들였다.
파스텔레가 꿈기는 했지만 어떤 사람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비한 일이 죽은 양과 소 시체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났다. 그가 그렇게 지겨워하고 실증을 내던 양 냄새, 나는 바로 그 진료실 문턱으로 새로운 세계와 모험이 찾아들었다. 나는 환자를 진료하기가 싫어. 디프테리아에 걸린 아이들을 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들은 아기를 구해달라고 울면서 나에게 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서툴고 실수투성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들을 안심시키고, 내가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아니 독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도 그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디프테리아를 고친다는 말이야? 아마도 그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에미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 남편은 절대 만족하지 못할까? 하지만 코흐가 옳았다. 과연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질병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파스테리의 실험은 훌륭했지만 질병이 어떻게 그리고 왜 생기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질병 정복의 가능성을 외친 선구자였던 파스테르는 유행병의 특징들에 대해서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러시아 외딴 마을의 농부들은 천부를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과부 4사람을 쟁기에 묶어서 마을 주변의 밭고랑을 갈게 했다. 그 마을의 의사들은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로베르트, 베를린에 있는 교수들과 훌륭한 의사들은 당신이 고치지 못하는 병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코흐의 아내는 그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겨우 50년 전인 1873년에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과부들을 쟁기에 묶었던 러시아 농부들보다도 전염병의 원인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었다. 파리에서 파스테르는 살인적인 폐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이 곧 밝혀질 거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미치광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저명한 의사인 피두를 선두로 파리에 있던 의사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뭐라고? 특정 세균 때문에 폐병이 생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름 끼치는 생각을 하더니 폐병의 원인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어. 폐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한 장기의 혈장 조직이 괴사되고 오염되어서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 위생사들과 의사들은 그 경로들을 차단해야만 해. 의사들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가끔은 바보 같은 말들로 파스테르의 예언과 맞서 싸웠다. 코흐는 새 현미경을 가지고 분주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반사경을 조절해서 렌즈에 적당한 양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얇은 유리 슬라이드를 깨끗하게 닦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 탄저병으로 죽은 양과 소 시체로부터 얻은 혈액을 떨어뜨릴 슬라이드였다. 탄저병은 전 유럽의 농민들이 고민하던 이상한 병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수천 마리의 양을 소유한 부유한 농가를 황폐시켰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불쌍한 과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죽였다. 탄저병의 습격에도 원칙도 이유도 없었다. 어느 날 무리종의 통통한 양 한 마리가 뛰어놀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그 양은 먹이를 먹지 않고 머리가 조금 축 처진다. 다음날 아침에 농부는 그 양이 차갑고 뻣뻣해져 있고 혈액이 무시무시하도록 검게 변한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같은 일이 다른 양에게도 일어난다. 1마리, 4마리, 6마리 끝이 없다. 그 다음에 농부 본인, 양치기, 양모, 선별자 그리고 가족 상인에게 끔찍한 부스럼이 생길 수도 있고 급속히 진행되는 폐렴으로 인해 숨을 거두기도 한다. 코흐는 처음에 옛날의 레베노크처럼 현미경을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다가 탄저병으로 죽은 양과 소의 혈액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온 정신을 거기에 쏟았다. 들판에서 죽은 양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되는 것을 잊은 채 탄저병이 양떼를 죽인 농장 근처의 정육점을 드나들었다. 코에게는 레벤후크와 같은 여유가 없었다.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아이들에게 처방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충치를 뽑는 사이에 틈틈이 시간을 내야만 했다. 이런 토막 시간에 그는 탄저병으로 죽은 소의 검게 변한 혈액을 반짝거리는 2개의 유리 슬라이드 사이에 떨어뜨렸다.
현미경 속에는 떠다니는 푸르스름한 혈구들 사이에 막대기 같아 보이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어떤 막대기들은 길이가 짧았고 혈구들 사이를 떠다니면서 약간씩 떨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수없이 많은 수가 이음매 없이 서로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가는 명주실보다도 수천 개는 더 가늘어 보였다. 이게 뭘까? 미생물인가? 살아있는 걸까? 움직이지 않는군. 아마도 이 불쌍한 동물의 병든 혈액이 이런 실 모양과 막대기 모양으로 변했을지 모르겠군. 코우는 신중히 생각했다. 프랑스 과학자 다벤느와 라이에르도 죽은 양의 혈액에서 동일한 물체를 보았고 그것을 막대균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세균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탄저병의 진짜 원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파스테리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코우는 죽은 양과 소의 혈액에 있는 그 실과 막대기 모양의 물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의사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파스테리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일도 없었다. 미생물 사냥꾼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코우를 몰랐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한 마리의 외로운 늑대 같았고 혼자 힘으로 죽은 동물의 혈액 속에 있는 정치물을 실덩어리와 씨름했다. 이 작은 막대기와 실들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방법이 아직 못 찾겠어. 하지만 다른 것들은 알아볼 수 있지. 그는 깊이 생각했고 기묘하게도 병든 동물에 대한 관찰을 멈추고 완벽하게 건강한 동물들을 분주히 연구했다. 코우는 도살장과 부직관을 찾아가고 육류 도매업자들을 사귀었으며 식용으로 도살된 건강한 동물들의 혈액을 10마리, 12마리, 나중에는 50마리로부터 얻었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고 치아를 뽑는 시간을 점점 줄였다. 코우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걱정을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고 꾸부정하게 앉아서 그 건강한 혈액들을 관찰했다. 건강한 혈액에는 실과 막대 모양의 물체가 전혀 없구나. 좋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것들이 막대기인지 혹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것들이 자라고 짝짓기 하고 증식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같이 해줄 수 없는 폐병 환자들,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아기들, 병에 걸렸다고 상상하는 할머니들, 그가 좋은 의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걱정거리들이 머리의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다. 어떻게 하면 그 작은 막대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몰두한 그는 처방전에 사인하는 것도 있고 아내에게는 더 까다로운 남편이 되었으며 마침내 목소리를 불러서 진료실에 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거기에서 그는 현미경과 원인 불명으로 죽은 양의 검은 혈액과 함께 살았고 뛰어다니는 흰지로 가득 찬 쥐장이 점점 더 많아졌다. 내게는 실험에 쓸 양과 살을 살만한 돈도 없지만 있다고 해도 진료실 주위에 소들이 있으면 불편할 거야. 하지만 이 쥐들을 가지고 탄저병 실험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쥐들을 이용해서 그 막대기가 진짜로 자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대기실에서 참을 수 없는 환자가 이리저리 걷고 있는 동안에 그는 아마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뛰어난 활동가는 이상한 실험을 시작했다. 나에게 코우는 레벤후크보다도 더 신비로운 미생물 사냥꾼이다. 그는 확실히 자수성가한 과학자다. 코우는 가난했다. 그는 병원을 개업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가 알고 있던 과학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다. 그는 의과대학에서 실험기술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었다. 그가 가진 도구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준 현미경뿐이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무 조각과 실과 밀랍으로 그가 발명해 만들어야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웠던 점은 그가 쥐와 현미경으로 실험실을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 아내에게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말해주면 그 훌륭한 승려는 코를 찌푸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로베르트, 당신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 후에 그는 흰지가 치명적인 탄저병에 걸리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에게는 의심스러운 혈액을 흰지에게 주사할 때 쓸 수 있는 편리한 주사기가 없었다. 그러나 온갖 방법으로 수많은 건강한 흰지를 망치는 실험 끝에 그는 나뭇가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코우는 이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혹시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보통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 오븐에 넣고 가열했다. 그리고
탄저병에 걸려서 죽은 양의 혈액 속에 나뭇가시를 살짝 담갔다. 그 혈액은 정체 모를 실과 막대기 모양의 물체로 가득한 것이었다. 그가 어떻게 몸을 뒤틀어 대는 흰지를 털어넣는지 잘 모르지만은 흰지 꼬리를 깨끗한 칼로 조금 절단한 후에 거기에 혈액이 묻은 나뭇가시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는 흰지를 격리된 장리에 넣고 손을 씻은 다음에 약간 멍한 상태로 환자가 어떤지 보러 갔다. 그 동물들이 그 흰지가 탄저병으로 죽게 될까? 슈미트 부인, 아이는 다음 주면은 학교에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손가락에 있는 상처에 탄저병 혈액이 안 들어갔어야 하는데 코흐의 생활은 이랬다. 다음날 아침에 코흐가 집에 있는 실험실로 들어가니 그 흰지는 등이 뻣뻣해졌고 매끄럽던 털은 꼿꼿하게 서 있었으며 어제는 흰색이었던 것이 납처럼 파랗게 변했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 불쌍한 죽은 동물을 나무 판자에 고정시킨 다음에 불꽃에 달군 수술용 칼로 해보였다. 간에 있는 곳까지 배를 연히 구석구석까지 잘 보였다. 그래 이건 탄저병에 걸린 양의 뱃속과 비슷하군. 이 비장을 좀 봐. 정말 크고 검군. 뱃속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그는 불에 달군 깨끗한 칼로 재빨리 부풀어 있는 비장을 갈라서 거기에서 나온 거무스름한 분비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가져갔다. 마침내 그가 중얼거렸다. 그것들이 여기에 있군. 그 막대기와 실모양 이 흰지의 몸속에서 때를 이루고 있어. 내가 어제 가신나무를 당겼던 죽은 양의 혈액에 있었던 것과 똑같아. 코흐는 양과 소의 사람의 병인 탄저병을 값싸고 다루기 쉬운 흰지에다가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 후에 한 달 동안 죽은 흰지들과 함께하는 단조로운 생활이었다. 그는 매일 죽은 지의 혈액이나 비장을 채취해서 나뭇가시에 조심스럽게 묻힌 다음에 건강한 지의 꼬리를 조금 잘라서 거기에 넣었다. 다음날 아침 코흐가 실험실에 가면은 매번 동물은 탄저병으로 죽어 있었고 죽은 동물의 혈액에는 수많은 막대기와 얽힌 실덩어리들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어떤 건강한 동물의 혈액에서는 그 움직이지 않는 25,000분의 1인치 굵기의 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실들은 살아있는 것이 분명해. 내가 지의 꼬리에 넣은 나무가 시에는 한 방울의 혈액밖에 묻어있지 않았고 혈액 한 방울에는 막대기가 수백 개밖에 없어. 그런데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뒤에 그것들이 수십억 개로 늘어 동물을 병들고 죽게 해서 하지만 망할 놈들. 나는 그 막대기들이 자라는 것을 봐야만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그 막대기가 살아서 실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 그는 환자의 맥박을 재고 혈범에서도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되면 서둘러 저녁 식사를 하고 아내에게 잘 자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소독약과 쥐 냄새로 가득 찬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의 몸속이 아닌 외부에서 그 시를 기를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코어는 효모 추출액이나 파스테르의 플라스크에 대해 전혀 몰랐다. 석기 시대에 동굴에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불을 지피려고 애쓰던 때와 같은 혹독한 상황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면서 코어는 실험에 전념했다. 나는 이 실들이 동물의 몸과 비슷한 그 무엇인가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생체와 비슷해야만 해. 코어는 중얼거렸다. 그는 실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죽은 쥐의 비장을 바늘 끝만큼 잘라서 황소 눈알에서 얻은 물같은 액체 속에 집어넣었다. 이건 분명히 좋은 식량이 될 거야. 하지만 잘 자라려면 지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필요할지도 모르지. 이렇게 말한 그는 직접 기름 램프로 가열하는 볼품없는 배양기를 만들었다. 황소 눈알에서 얻은 액체 한 방울을 두 개의 얇고 평평한 유리 사이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부정확한 기계 속에 넣었다. 코는 짐들어 갔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램프의 심지를 조금 줄이려고 한밤중에 일어난 그는 침대로 돌아가는 대신에 유리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작은 막대기들을 현미경으로 보고 또 보았다. 어떤 때는 그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은 확신할 수 없었다. 활발히 움직이는 다른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가늘고 위험한 탄저병 막대기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막대기만을 순수하게 완전히 순수하게 길러야만 해. 다른 어떤 미생물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야. 그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난감함에 부딪힐 때마다 그의 콧등에는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고
눈꼬리에도 주름이 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쉽고 바보처럼 간단한 방법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매달려 있는 방울 속에 넣어야지. 거기에는 다른 벌레들이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다른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열한 매우 얇고 평평한 투명 유리에 코브는 방금 푸석간에서 가져온 건강한 황소의 눈알에서 얻은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탄저병으로 죽기 직전에 쥐에서 꺼낸 신선한 비정을 작게 잘라 그 방울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액체 방울에 닿지 않도록 가운데를 우물 모양으로 둥글게 파낸 직사각형의